안녕하십니까. 진격의 변호사들 고용일 변호사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Mandate for Leadership 2025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Mandate for Leadership 2025 발간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4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2024년 11월에 있죠. 그 다음에 임기 개시는 내년 1월 20일인데 이미 2년 전에 어떻게 백악관을 짜며 그 다음에 국방부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통상 정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들은 다 판을 짜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참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한심한 게 트럼프는 괴짜라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어쩌고 저쩌고 하며 동맹을 우습게 생각.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나온 Mandate for Leadership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행동하는 대통령이 두 명이었습니다. 하나는 레이건이었고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란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우리 기레기들은 특파원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좌파 특파원들이 갔으니까 미국의 좌파 언론에서 떠드는 것만 베껴서 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독자들이 많은 실력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차곡차곡 보는데 다만 예시적으로 미국의 백악관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써놓은 거를 여러분들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국방정책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정책 이 부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헤리티지 재단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국의 보수가 준비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서 했을 때 지난번에는 이제 보수 정당의 뭐 연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수 정당 국힘당에서 정책연구소가 존재하는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아주 중요한 보수 싱크탱크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의도 연구원이 존재합니다. 보수 정당에도 아이고 좀 대단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정책 개발 기능이 여의도 연구원에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거기는 오로지 여론조사만 담당해. 아니 정책을 연구해야지 여론조사해서 후보자 누가 많은 표를 받고 있는가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진짜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개발하고. 자,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국힘 여의도 연구원장에 이번에 비대위원장 한동훈이가 누구를 선임했냐면 여론조사 전문가, 여론조사 기자,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선임했어요. 여러분 기레기들이 그렇게 대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여의도 연구원의 수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보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정책을 오히려 좌파의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국힘당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 국민들 참 우리 옆집 아저씨가 가도 그만큼은 할 수 있는 정책들인데 이런 한심한 얘기들을 나오게 하고 있죠. 당원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2천억대 당 연수원을 팔아버리는 정당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지킬 능력도 가치도 모르고 그러니까 선거와 선거 이후에 가치 전쟁에서 패하니까 좌파의 어젠다를 실현하고 있는 정당이 돼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선거 후에 할 일도 당선되면 비로소 부랴부랴 이제 정책을 할 일을 그때 찾는 거예요. 인선 작업도 그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 부재, 기득권 독점, 좌파 어젠다 답습
이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건국 전쟁이 100만 돌파했다고 하죠. 다큐멘터리가 100만 돌파하기 정말 어려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을 준비하면서 100년 대계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앞으로 우리 우파에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실시간 방송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서민정님 안녕하세요. 앤그레이스님 안녕하세요. 차람님 안녕하세요. 진격이 변호사들 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 정치권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조선일보도 몇 번 여기에 대해서 이 책 직접 샀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2번 정도가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뭐 그냥 개론 정도만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 정치에도 R&D, 이게 연구 및 개발이잖아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인데 R&D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나온 이 책에 대한, 이 정책 제안서에 대한 중요성을 조선일보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기자가 쓴 게 아니라 오늘은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가 여기에 자신의 오피니언을 냈습니다. 920쪽짜리 정책 보고서, 보수의 약속, 맨데이트를 약속이, 프로미스가 그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컨서버티브 프로미스에 대해서 여기 보면 mandate for 여러분 보시면 좀 크게 하면 나올 건데, 여기 주제고 부제로 the conservative promise에서 보수의 약속으로 부제를 쓰고 있는데, 보수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고 있고, 영국 보수당도 길을 잃었을 때 내부 지적으로 대처정부가 출범했죠. 보수의 철학, 가치가 부족한 한국 보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벼락치기 선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보수의 약속. 한국도 이런 정책 제안서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서가 다른 나라가 나와 있으면 우리나라는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대한민국 것만 대입시키면, 우리 것을 적용하면 920쪽짜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의도 연구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소는 이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이 부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전상인 교수님도 참 내가 좀 안타까운 거는, 트럼프의 공약집이, 이거는 사실상 트럼프의 공약집이 맞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트럼프가 과연 이 문건을 활용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라고 조선일보의 기본적인 논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좀 쓰려면 제발 전문가들 오피니언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회학 교수예요. 물론 사회학도 뭐 큰 부분에서는 정치를 다루긴 하겠지만 정치 전문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급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 지난번에 서론 시간에 얘기했죠. 레이건과 트럼프는 임기 1년 차 때 이 제안서의 60%를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괴짜라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동맹들을 파괴하고, 동맹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런 이 국방비 증액시키는, 나토에 관련된 분담시키는 금액을 증액시키는 일, 또 한국에도 국방비 미군 부담금을 주둔비를 더 부담시킬 거다라고, 우리나라에 해악이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맨데이트 2025에도 마찬가지로 동맹 국가들의 국방비를 증액시키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왜? 그게 그 동맹국의 방위를 튼튼하게 하니까. 그 부분이 이 제안을 통해서 트럼프 입으로 나오는 거지, 트럼프가 괴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건을 활용할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왜 여기에서 트럼프가, 그리고 레이건이 1년 차에 이 제안서의 60%를 이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전체 안 읽어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그냥 미국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그냥 답습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정치 전문
가들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오피니언 좀 게시했으면 합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책 내용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들었죠. 자, 지난번 했던 내용 조금 반복했고 오늘 나왔던 내용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승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급진 좌파의 손아귀에서 나라를 구하려면 통치 의제, 정책 의제와 적절한 인물이 모두 필요하다. 행정부, 차기 보수 정부 출범 첫날 이 정책 의제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맨 처음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부분이 헤리티지 재단이 백악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쓰고 있어요. 챕터 1에서 챕터 1이 화이트 하우스 뭐 요렇게 잘 안 보이죠? 근데 하여튼 화이트 하우스 오피스 백악관 사무실 자체, 백악관실 자체 부분의 1번이야. 챕터 1. 여기서는 이제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부터 언급을 하고요. 대통령은 헌법에서 행정권의 수반, 군대의 최고사령관, 그리고 법률을 충실하게 집행할 책임, 행정각부의 장으로부터 조력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을 언급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WHO라고 하면 국제무역기구를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화이트하우스 오피스 그냥 백악관실입니다. 백악관 자체 이 화이트하우스 오피스 WHO로 알려진 곳의 참모진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청와대에 각 수석들 있지 않습니까? 각 수석 비서관들 있죠? 그 수석 비서관들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혼자서 미국도 대통령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책 제안. 백악관 집무실에 대한 정책 제안은 어떤 부분들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조금 약간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의 보좌진. 그러니까 우리로도 치면 청와대 각 비서관들 수석 각 수석들, 시민사회 수석이라든가 경제 노동 수석이라든가 이런 수석들의 결정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운명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의 결정권에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의제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의제를 수행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대통령이 현직에서 내리는 가장 중요한 첫째 결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사가 만사라는 거예요. 그 정책 결정을 내리는 사람 결정, 인선하는 것. 자, 요 결정은 미국도 준비를 안 하면 선거 다음에 1월 20일 임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급급하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백악관 집무실 보좌진에 대한 정책 제안 내용. 구체로 보죠. 여기 chief of staff 우리가 뭘로 번역할까 이렇게 해보는데 백악관 우리가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보좌진 중에서 대통령이 국가 비전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 WHO 아까 화이트하우스 오피스와 EOP 미국은 백악관실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악관실 자체 WHO와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대통령 행정 집무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군데의 직원을 관리하는 이중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백악관실의 조직도 수립 권한 책임 조정하고 그리고 백악관 외부의 행정각부처에 대한 연락망 소통망 확인하고 대통령 인사실이 선정한 백악관 연락관까지 이런 연락 업무도 담당합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업무 우선순위를 또 정하죠. 백악관에.
그 다음에 대통령의 정책 의제를 이행하는 노력을 하고, 내각 부서, 그리고 세 개의 백악관 큰 위원회가 있는데, 정책위원회에 걸쳐서 업무의 의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정책위원회는 국가경제위원회 NEC라고 하고요. 그다음 국내정책위원회 DPC라고 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 NSC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을 조정 또 합니다. 대통령실, 그러니까 백악관에 있는 이 보좌진들은 직접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이 비서실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다양한 개인 단체 관리, 그다음에 백악관 관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선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대한민국도 글쎄 좌파 정부에서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누가 했었죠? 요즘 공천에서 컷오프된 사람이 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선임했죠? 왜? 좌파 정부의 어젠다를, 이 정책 의제를 가장 중요하게 수행할 사람을 어떻게요? 가장 센, 이념적으로 가장 센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이 임명했었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냥 측근 임명한, 측근과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보수같이 모르는 사람들 많이 들어가 있죠. 비서실 차장이 있고 2명 정도 두고 있습니다. 관리 및 운영 담당 차장과 정책 담당 차장을 2개로 두고 있는데, 이 차장 중에 수석 고문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선임 차장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석 고문, 정치 소통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지침을 이제 대통령한테 제공한 거죠. 다양한 정책 또 이런 부분에서 고문 역할을 해서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대통령 고문실도 있습니다. 이건 오피스 오브 화이트 하우스 카운슬에서 여기서 대통령의 권한, 특권, 사명권, 사법부, 인사, 지명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집무실 구성원에게 법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고문실은 사실 이제 법률 고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사명권, 그 다음에 임명, 국회 임명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하지만,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라든가, 대법원장 임명하는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적 지침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사람들이 법률 고문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하고 법무관의 소통도 이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도 있습니다. 이게 오벌 오피스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 미국 대통령 집무실 보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국기 세워져 있고 거기에 비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비서실로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보고서를 누가 관리하느냐? 대통령 집무실 비서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올라가는 이 모든 보고서를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직한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모든 대통령의 브리핑할 수 있는 이런 브리핑북과 정리하고 관리 감독 이런 부분,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법안부터 모든 정책부터 서명을 할 때 이 서명 관리를 누가 하느냐? 집무실 비서가 하는 거예요. 이 철저합니다. 이 나라는. 그다음 공보실, 우리로 치면 공보실이죠. 언론 브리핑, 백악관 기자단. 그 다음에 국회 협력실이라는 게 있고, 백악관과 의회 간의 연락관 역할을 하는 거죠. 상원 인준이 필요한 경우에 인준받는 절차를 협력하고, 국회 지도자, 대통령과의 관계 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인사실, 이 부분이 레이건 정권에서 인사가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전 세계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대한민국에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인사가 만사가 인사가 정책이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인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도 상원의 인준,
미국은 국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원과 상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지도자가 국가 지도가 1000명이 필요한다고 해요. 1000명의 지도자를 선별하고 모집하는 역할을 대통령 인사실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보수 행정부의 정책 리더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보수주의자 3000명 미리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천 명의 상원 인준 받기 전에 이미 3000명 정도 인재풀 만들어서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역할이, 대통령 인사실 역할이 정책 배경 조사, 이 사람이 좌파였는지 우파였는지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정책 성향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잠재적인 인사 심사하고 부서와 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확인합니다. 아주 계획적인 정치 인력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거죠. 정치 인력 훈련하기도 하고 정보 연결도 시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백악관 집무실이 할 수 없는 나쁜 경찰 역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나쁜 일을 대신해줘요. 예컨대 해고하는 일. 대통령이, 물론 결정에 대통령이 하겠지만 해고 채용할 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무국 역할을 대통령 인사실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사실에서. 사실 이번에도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런 뭐 대립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럴 때 사실은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 인사실이 있어서 여기는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정치적 사무국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인사실에서 보수단체와 행정부 간의 인적 고리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단체에서 이 키우는 인사들을 파악하고 그 인사들을 행정부랑 연결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대한민국처럼 정치권 인사들 측근들 세우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킨 보수 인사 중에서 이 대통령 집무실과 그리고 행정각부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필요할 때 3000명 뽑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정책 사무국도 있고 내각실, 뭐 내각 간에 협의할 때 백악관과 내각 간 협의, 그 다음에 차관 정기회의 조직 및 관리합니다. 차관들이 왜 그러죠? 차관은 실무자들이에요. 장관은 정책 결정하지만 차관들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차관들이 회의를 조직하고 관리를 바로 내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공보실에서 다 담당하는데 여기는 공보실과 대국민 공보실이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내무부 같은데요. 주와 주 간에 또 그 하위 지방자치단체 간의 일들을 맡는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백악관 정책위원회. 아까 세계 정책위원회 있다고 했죠. NSC, 국가안보회의, 국가경제회의, 국내 정책위원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부통령실 그리고 영부인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종전에는 우리가 제2 청와대에 제2부속실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는 바람에 사실 이번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죠.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미국도 이런 영부인실, 대통령이 대통령이 여성분인 경우에는 퍼스트 레이디라고 안 하고 그 배우자가 남성이니까 퍼스트 젠틀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 오브 퍼스트 레이디, 오피스 오브 the first gentleman이란 first gentleman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first lady만 알지만 여성 대통령이 있는 국가에서는 first gentleman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여왕이 있는 때는 뭐 그 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first gentleman에 해당되는 거죠. 여왕의 남편 같이. 어쨌든 여성이 대통령이 됐을 때 first gentleman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서의 역할까지도 상세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 책에 대해서 전체 한번 저희들이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백악관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 다음 주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국방정책 그다음에 외교정책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면 우리가 가능하다. 트럼프가 돼서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우리 소위 말하는 무식한 얘기입니다. 이런 무식한 기러기들 얘기들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헤리티지 재단에 가면 여러분들은 이 파일로 PDF 파일로 이 전체를 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고요. 뭐 직접 사서 볼 수도 있고 주문하면 일주일이면 다 옵니다. 자, 우리 일기방송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연호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CIS님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제는 우리 유튜브 독자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또 개설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이제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레기들 수준하고 전문가들 얘기가 너무 다를 겁니다. 자, 오늘 하여튼 백악관실에 대한 대통령의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상세하게 하려면 더 상세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지루할 것 같으니까요. 이 정도 하고 오늘 마치고요. 이 부분 한 번만 더 얘기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만으로 보수주의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급진 좌파의 손아귀에서 나라를 구하려면 통치, 정책 의지와 적절한 인물이 모두 필요하며 차기 보수정부 행정부 첫날부터 이 의제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한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죠. 행정부 시작한 날부터 첫 임기 1년 동안에 60%를 이행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해부터 나머지 40%를 이행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 첫날부터 해서 첫 1년 동안에 60%를 이행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앞으로 내년 1월 20일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는 더 좋아요. 바이든은 정말 어떻게 갈지 정말 잘 모르지만 이미 이런 교과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과서대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차기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특히 외교부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우리 국방정책과 외교정책 준비했으면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범죄의 심리학 2편도 다음 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일주일에 2번 정도를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995님 인사를 못 드렸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진격이 변호사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